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현실의 쓰나미는 소설이 세상을 향해 세워둔 둑을 너무도 쉽게 넘어들어 왔다. 아니 그 둑이 원래 그렇게 낮고 허술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소설은 위안을 줄 수 없다.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함께 느끼고 있다고,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써서 보여줄 뿐. 이 소설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한 이후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성석재 소설 투명인간의 작가의 말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문장의 소리는 고양예술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로선 몇 안 되는 드물게 문예창작학과가 있는 학교라고 하는데요. 일찍이 문학 공부를 시작한 이곳의 학생들이 문장의 소리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로 이분을 뽑았습니다. 바로 성석재 작가님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가장 뵙고 싶은 작가님으로 꼽으셨어요? 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선배님? 먼저 이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학생들에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석재입니다. 여러분들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문장의 학생이라고 할까요? 괜찮은데요? 네. 이게 리액션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어르신 힘들어. 빨리빨리 해줘야지 뭐가 나와. 네. 다 하셨어요? 네. 아. 다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됐는데 여기 선배님 얼마 됐는지 몰라요. 계산이 안 되는.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라는 데를 20년 만에 와서 지금 되게 기분이 묘한데 어색하네요. 그 최근에 투명인간으로 제12회 최만식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 그 소설 내신 지도 벌써 1년이 넘으셨잖아요. 네.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휴지기가 좀 길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1년 좀 넘었군요. 1년 한 3개월? 4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책 한 권 분량의 무엇인가를 썼고 쓰셨어요? 네. 아. 그리고 그게 아마 곧 출간될 것 같고요. 괜찮다 이런 리액션. 소설이에요, 선배님? 아닙니다. 산문입니다. 너무 자주 그러면 어르신이 얘기를 못하니까 센스 있게 해줘요. 알았죠? 네. 산문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이라 뭐 제목 정하고 또 산문에도 뭘 이렇게 왜 이 산문집을 내는지에 관해서 쓰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7번째 산문집이 예요. 그래서 산문집 낸 지도 참 오래됐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2년이니까 주제가 뭐에 대한 산문이에요? 여행, 장소, 시간 아.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등단하신 지 선배님이 30년? 86년에 등단했으니까요. 시로했으니까. 네, 30년 네, 됐는데 그렇게 지금 됐죠. 여기는 이제 문학을 막 시작한 17살, 18살 뭐 학생들인데 이렇게 막상 실물로 이렇게 학생들 떼거지로 보는 거 오랜만 아니죠? 네. 어떠세요? 전 한눈에 잘 안 들어와서. 예. 저는 이 나이 때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공부만 하셨죠, 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아니고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또 그렇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문학을 공부를 하겠다고 문학에 까졌죠. 네, 그런 마음을 일찌감치. 갖고 있다니 갸륵하다고 그래야 될지 기특하다고 그래야 될지 그렇습니다. 갸륵하다라는 표현은 아름답죠, 그죠? 어떤 학생이셨어요? 원래부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작가를 꿈꾸진 않았다는 말씀을 전주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고등학생 때? 성석제. 고등학교 때 특히 기억나는 건 교지 편집을 했다는 거. 1학년 때. 물론 자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지명을 당해서 국어 선생님한테 지명을 당해서 1년 정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교지 편집이라는 게. 근데 그때 이것저것 글이 뭔지 남이 쓴 글을 보면서 또 어떤 문장이 정확한 문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셈이라 그럴까요?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것은 그 교지가 학교 창립 90주년 기념 교지였어요. 그러니까 90주년. 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셨어요? 경신학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몇 년 됐어요? 아우, 80년을 따라잡아야 되는. 지금은 아마 130년 뭐 이쯤 아우, 됐겠죠? 더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90주년이라고 특별히 교지를 특집호를 내면서 자료 사진을 좀 받아오라고 다른 학교에 가서 그때 정신여고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예전에 6.25 때인가 뭐 그때 저도 물론 태어나기 전에 뭐 교류가 좀 있었다 그래서 거기 사진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네 학교여서 방과 후에 그 학교로 갔더니 그 학교 안이 굉장히 시끄럽다가 여학생들이 있는 곳이니까 제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정막 그리고 한 2, 3초 후에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시끄러워. 간을 딱 보고. 예.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교지를 맡길 정도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얘가 글을 좀 아네 쓰네 이런 것들에 촉이 있으셨을 거 아니야. 아무나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보셨죠? 네. 선생님의 잘못된 시선이 여기까지 이끄는. 네. 네. 학생들이 지금 질문을 되게 저한테 미리 해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을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선배님한테. 네. 네네. 학생들이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과 또 습작생으로서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많이들 이제 의견을 줬는데 첫 번째 질문. 선생님께서는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TV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도 자주 배웠어요. 저의 꿈도 졸업 후에 여행을 다니는 건데요. 작가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산문집에도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 쓰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또 내 경험이 옳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 어쨌든 다녀본 곳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토레스 델 파이네라고 하는 칠레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다 못 알아들었죠? 토레스는 타워예요. 탑.
타워, 영어의 선배님 타워. 발음 한 번만 더. 다 못 적고 있었어. 또레스 또레스. 델 파이네라고 합니다. 파이네는 마푸체 그 원주민어로 푸른 빛이라고 하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탑 이런 정도 뜻이 되겠죠. 칠레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 높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큰 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생긴 삐죽한 탑처럼 생긴 산봉우리가 세 개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빛깔이 푸른 빛이 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때 찍은 사진을 제 그 노트북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그곳이 놀라웠던 점은 거기가 이제 남극에 가까운 땅이라서 빙산이 있습니다. 근데 빙산이 무슨 색깔 같아요? 하얀색? 파란색? 예. 비슷한 핑크 빛깔 나는 빙산을 봤어요. 오. 그래서 누가 장난을 쳐놓은 건가, 일부러 연출해 놓은 건가 했더니 분홍빛이 나는 빙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거기. 아니, 그러니까 그 핑크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빙산에 섞여 있는 어떤 광물질이 그렇게 반사를 해서 된 거. 물론 파란색 옥빛 그리고 옥색이라고 그러죠. 옥빛 나는 푸른색 나는 그런 빙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참 놀라웠고 아무렇지도 않게 눈앞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게 놀라웠고, 저를 가장 감복시킨 것은 바람. 엄청난 세기로 불어 나오는 바람이었어요. 사람이 꼭 날려갈 것처럼. 근데 그 바람은 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 마치 어디 땅 밑에 큰 지구 핵에 가까운 쪽에 있는 무슨 그런 동굴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처럼. 이 비유 다 써먹는다. 이제 백일장 주제로 바람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아주 살을 애는 듯한 바람. 나중에 갔다 와서 글을 쓸 때 이런 바람은 아마도 불교에서 나오는 풍도지옥에서 이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살을 저며내는 그런 식의 바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봤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했더니 그냥 여행 온 사람들인데 거기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다 간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죽기 전에 마치 죽음을 먼저 체험하는 것처럼 삶 속에 있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어떤 평정, 고요함 이런 것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기 전에 와서 한번 저러고 있어 봐야겠다. 누워보셨어요? 네, 그만큼 그 어떤 신성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한 4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될 겁니다. 타고 가서 거기 버스 타고 또 뭐 몇 시간 해서 한 사흘, 2, 3일은 가야 될 거예요. 한번 가면 본전을 뽑아야죠. 거기에 트레킹 코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한번 경험하러 갔다 오기에는 뭐 괜찮은 시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최근엔 어디 다녀오셨냐고 또 물어보네요. 왜 이렇게 여행에 관심들이 여기서 못 가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최근에 갔다 온 데는 상해입니다. 중국에 올 8월에 상해 국제도서전 있어서 거기 한국 작가로 초청을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제도서전이니까 책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책 보따리를 한 보따리씩 끼고서 뭔가 굉장히 신난 표정으로 싱글벙글하면서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걸 보고 어릴 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책가방에다가 무협지를 잔뜩 빌린 무협지를 집어넣고 빨리 남들 눈에 안 띄는 데 가서 빨리 읽어야지 그리고 신이 나서 막 가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아직 중국에는 책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갈증, 흥분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책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사인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어닥쳐가지고
도서전 자체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처 사인을 다 못했을 뿐 아니라 남자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줄을 100명씩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남자 화장실 앞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와, 저는 아부다비 국제도서전 초청받아 갔었는데 사인 3명 해줬는데. 이번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은 기왕 책을 살 바에는 작가한테 사인, 그 사람이 작가가 그 누구든 간에 사인을 받아서 선물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권, 20권씩 갖고 그거 되게 와서. 좋은 거다. 기회가 될 때.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한자로 사인을 가급적 해달라고 그렇구나.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선배님 한자 좀 잘 아니까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난 쓰라고 해도 못 좋지 않죠. 그렸을 것 같은데. 역시 그냥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글쓰기에 관한 조언을 구하려는 질문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질문은 소설 잘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소재는 어디서 구하시나? 글이 안 써질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 이게 진짜 제일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나 봐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모릅니다. 그래도 대략이라도 남들 하는 얘기를 참고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소설이라는 것은 남한테 뭘 가르치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죠. 저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소설은 대화로서 충분하고 대화가 또 목적인 그런 장르의 문학이 소설인 것 같아요. 물론 소설을 써서 노예 해방 같은 큰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뭐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일을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런 계기가 된 소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설가들이 소설을 쓰는 이유는 현실에서 유용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미지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러려면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써야 되겠죠.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를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봤자 대화가 잘 안 될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쓰면 좋고 그리고 자기한테 또 절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상대 역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의 재미가 없겠죠. 절실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는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나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말투, 어법, 스타일, 단어, 문장 이런 것이라면 더더구나 좋겠죠. 아마 그럴 텐데 저도 별로 실천을 못 해봤습니다. 소재는 어디서 구하시냐잖아요. 소재 역시 자기 자신, 남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잘 아는 소재, 자기가 궁금한 거,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데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니까요. 선배님 족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족보요? 남의 집 족보. 족보를 좋아할 수 있나요? 재밌어 하잖아요. 족보. 예전에 그것도 족보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대화의 한 방편이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그 자기 그 유전자나 자기 가문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요. 여기 여자가 훨씬 많잖아. 그래서 그게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인간의 지식 체계 가운데 하나인데요. 족보 역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성의 역사에 관한 것이죠. 그것을 한 성에 속한 사람이 이거 다 알 수는 없고 특히나 좀 일종의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얘기하고 공부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남한테 얘기할 만하게 쌓여갑니다. 체계가 잡혀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재밌어하죠. 대화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족보를 공부한 것이지 내가 우리 집안의 명문이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집안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전 족보 보면 이름 보느라고 봐요. 이름이 쫙 있잖아요. 예. 재밌잖아요. 이름 보는 거. 별 이름이 다 있죠. 마찬가지로 그 신문의 부고난이라든지
맞아. 그런 것들도 예전에 전화번호부도 많이 받죠. 맞아. 이 순전 이름 보려고. 얘네들 전화번호부 모를걸요? 전화번호부 알아요? 옛날에는 막 책자로 남의 집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있었거든요. 알아요? 요즘도 나오나? 책에서 봤대, 전화번호부를. 역사책엔 다 나오겠죠. 이제 어떤 학생의 질문은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저는 지금 소설을 공부하고 있지만 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를 쓰시다가 소설로 전향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원래 시인이었던 거 아세요? 뭐 여기 다 알아, 애들이. 전향한 적 없습니다. 전향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명시적인 어떤 의사, 생각이 있어야 바꾸는 거죠, 장르를. 근데 일부러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바뀐 셈이에요. 그때가 아마 9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1990년대. 그 무렵에 1980년대를 흔히 시의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많은 작품을 거의 쏟아내다시피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들도 많이 등장했고요. 근데 90년대 들어서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뭐 해외여행 자유화라든지 또 소비 문화 같은 게 발달하면서 소설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시청탁이 좀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소설을 써보라는 청탁이 저한테도 들어와서 한번 써볼까?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 소설이 첫 소설이 뭐였죠?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읽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소설 청탁만 들어와서 전향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소설만 쓰게 된 셈이. 근데 놀랍지 않아요? 시 쓰다가 갑자기 그 소설 너무 좋은 소설 잘 썼잖아, 소설을. 글쎄 잘 썼나요? 잘 쓴 소설이지. 지금도 그 소설로 나 대학교 1학년 때 봤어 그거. 근데 간당.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봤다고 해서 잘 썼다고 할 수는 없죠.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도 다 알잖아. 네, 지금 생각하기 이건 내 생각에는 그때 저는 소설이 뭔지 잘 몰랐어요. 저도 독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독자에서 막바로 작가가 된 셈이에요. 어떤 수업 기간 이런 게 없이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뭔지 모르고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개연성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플롯을 어떻게 만들고 소설 쓰려면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막 쓰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막 쓰면 된대요. 아마추어 권투 선수처럼 막 맹목조 눈을 감고 막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꼴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전통적인 방식의 소설을 계속 봐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신기했겠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별종 하나쯤을 봐준다는 식으로 제가 남아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를 쓸 때도 그랬지만 마치 시나 소설의 장르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우주의 경계선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관용성은 그걸 쓰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써도 그 경계선을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든 소설이고 어떤 식으로 쓰든 시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쓸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작업을 저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 중에 하나죠. 청소년들의 100일장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힘들죠?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은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100일장이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수단이 됐군요. 마치 수업 시간에 소설을 공부를 해야만 시험 성적을 잘 받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힘들고. 그래서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문학이니까요. 문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문학은 다른 예술처럼 진짜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시킨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걸 뭐 아주 매일 혼나고 그렇게 안 하면 혼나는 아이들처럼 뭐 비슷하게 흉내는 내겠지만 진짜 문학이 뭔지, 진짜 그림이 뭔지, 음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평생 모르게 될 거예요. 근데 문학이나 예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가장 놀랍고 뛰어난 발명품이고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창작부터 감상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영역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건데요. 이걸 모르고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기왕 백일장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기서 주문하는 식에 맞춰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여기서만이라도 해보자 하는 게 원래 문학이나 예술의 취지에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작품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배님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치면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면접 보거나 뭐 할 때 많이 활용하세요. 이거 나 TV야. 진짜로 말이 또박또박 정확한데 문장이 돼요, 그대로. 저는 말인데 여기는 문장. 그러니까 졸지 말고 꼭 필기를. 가장 작가로 살면서 보람되고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묻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을 또박또박 잘 하는 편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하겠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걸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자였어요. 어릴 때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문명의 혜택도 별로 못 받고 살았던 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들어왔으니까요,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TV도 없고 일찍 주무셨겠네요. 네, 일찍 잤죠. 그래서 형제들이 많았고 부모님들이 바쁘셨겠네요. 부모님도 정말 바쁘셨죠. 농사 짓느라고 바쁘시고 하여튼 그때 할 일이 참 많았으니까요. 효율도 안 나고요. 기계도 없이 인력으로 다 농사도 다 지어야 되고 밥하고 살림하고 그게 참 힘드셨겠죠. 그런 시골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거기서 인간으로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한 게 책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은 외국 작가가 쓴 책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작가가 쓴 책이 이렇게 일단 수적으로도 많지 않았고 1960년대니까요. 작가들 수도 많지 않았고 그 작가들이 쓴 작품 수도 많지 않았고 외국 작가들 특히 중국 쪽 삼국지라든지 수호전 무슨 금병매 같은 금병매 아주 재밌었죠. 그런 거랑 그다음에 무슨 성경 안 읽었죠? 금병매 뭔지 모르지. 야해. 성경이라든지 그런 종교에 관련된 것들 이런 책들이 많은 대부분의 저자들이 외국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가 한때 푹 빠졌던 무협지도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정말 흥분되고 기쁘고 즐겁고 놀랍고 인간의 정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을 다 누렸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외국 작가가 나하고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 쓴 어떤 글이 왜 어린 시골 마을, 전기도 안 들어온 시골 마을에 있는 나를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 그게 저는 책이나 문학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인류 보편에 센서 같은 거를 내장하고 있고 누구든 다 그걸 통해서 공감하게 되는 그런 장르가 문학, 특히 책, 문학 같은 것인데 저는 그 혜택을 정말 많이 입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입었던 혜택과 마찬가지로 저 아닌 누군가가 그런 정신적인 기쁨을 내가 쓴 소설이나 책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게 된다면 그게 아마 작가로서는 가장 최대의 상일 거예요. 백일장에서 장원하는 것보다.
그 언뜻 얘기하셨지만 뭐 삼국지 성경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고전처럼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안 본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다 봤어? 어머 다 봤나 봐. 많이 읽으세요.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얘기들이 반복되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이런 코너가 있네요. 관객석에 앉아 있는 학생이 선생님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낭독하고 직접 질문을 드리는 2학년 소설 전공 학생 이지연 네, 직접 일어나서 어떤 소설 읽어줄 건지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삼색 슬리퍼 너무 오랜만에 본다 나. 저는 고향예고 문예창작과 2학년 이지현이고요. 성석재 선생님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낭독.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 해 전에야 신대일리로 돌아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대목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네, 질문 못 외워? 질문도 보고 해. 이 소설도 그렇고 성석재 작가님의 소설은 대부분 유쾌하고 해학적이어서 선생님 본인도 실제로 굉장히 유쾌한 성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어렵다 이제. 궁금하고요. 또 사람을 웃음 짓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글로써 독자들의 웃음 포인트를 건드리는데 능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 성격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워낙 웃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걸 의식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서울로 이제 전학을 와서 TV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됐는데 흑백 TV였죠. TV가 안방에 있었습니다. 안방에 누군가 TV를 보면서 아주 큰 소리로 시끄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야말로 방향무인하게 막 웃어 제끼는 소리가 들려서 누군가 봤더니 그때 결혼하지 않은 고모였어요. 근데 저렇게 다 큰 처녀가 이렇게 막 반쯤 누워가지고 그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가가대소하는 걸 보고 참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참고로 사자성어의 달인이세요. 그런데 못 알아들을까봐. 그 고모가 시집 갔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길래 봤더니 이번엔 큰 누나가 또 역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 거였는데 웃음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 그래서 참 우리 집 여자들은 참 곤란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큰 누나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작은 누나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는 안 하겠지. 하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막내 여동생이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막내 여동생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여성들에게만 한성적으로 유전되는 그런 속성인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평생의 스승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그중 한 분이 시인 정현종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하고 복학 군대 갔다 왔으니까 20대 한 중반쯤 됐을 텐데 연구실로 찾아가서 뭐 사달라 그렇게 많이 괴롭혀 드릴 때인데 한 번은 선생님이 이제 다른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음식점에 가서 많이들 먹으라고 그러면서 음식을 이렇게 내셨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웃었어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그날 좀 심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가 웃음냐고. 그래서 그냥 왜 웃은지 기억이 안 나서 예, 그냥 재밌었다고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웃음소리가.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웃음들이 있었는지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아니 없었다고 혼자 웃더라. 그러니까 마치 제가 선생님을 놀린 꼴 무슨 말씀하실 때 그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주눅이 들어서 안 웃으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서 이러다 밉상 되겠다 싶어서 잠깐 죄송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혼자서 밖에서 시끄러 웃고 그러고 들어간 적도 있을 정도로 웃는 걸 좋아해요.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 중이라든지 어떤 약간이라도 웃을 기미 같은 게 보이면 소리내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게 제 기질입니다. 근데 이걸 그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문장은 말하고는 같은 언어라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문장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문장으로는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할 수는 있어요. 분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개그맨들이 그 TV에 나와서 굉장히 말 잘하고 MC도 잘 보고 순발력 있고 이런 사람들도 문장으로 써보라 그러면 아마 쩔쩔맬 겁니다. 그건 시스템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문장에서의 어떤 웃음기가 터지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그 문장을 읽는 사람 혹은 읽을 사람들의 일을 묘사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령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엉덩이에 미끄러져 가지고 풍덩 빠졌다. 그래가지고 가발이 벗겨졌다. 이런 상황이 이걸 문장으로 써도 웃겨요. 왜 웃기냐면 웃을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은 공경에 빠진 건데 그게 왜 우스워요? 여러분도 쫓겨납니다. 이렇게 웃으면 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웃음이 더 배가 되죠. 그런 이유가 뭘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베르그송이었나요? 누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웃음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저기 저 사람이 길 가다가 자빠져서 가발이 벗겨진 공경을 당했지만 난 여기 멀찌감치 떨어진 나는 괜찮다. 안도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웃음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순수한 그런 웃음기는 아니죠. 또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는 웃음이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의 대비, 또 어떤 상황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그 자체가 개그 프로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말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스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장 그 자체의 맥락에서 우스운 것,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한 안도감에서 나오는 웃음, 이런 것들이 문장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로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근데 말로 웃기기 진짜 힘들어. 그죠? 그렇죠. 개그맨들 되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거. 말로 사람을 화나게 하려면 한 10초 정도면 될 거예요. 그렇죠. 짧게 욕 한 방이어도 그냥 끝나는데 진짜 이 부분은 좀 아니 그 사람 생김새를 그대로 묘사만 해도 돼요. 네. 되게 이 포인트 잘 잡혔죠. 이 소설 읽으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잘 잡혔을 것 같은데 또 한 명 소설 전공하는 2학년 김예진 나란히 앉아 있었어? 요거 마이크 쥐고 어떤 소설 읽어주고 질문은 있는지. 네, 저는 소설 전공하는 2학년 김예진이고요. 오늘은 성석재 선생님의 첫사랑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어디 가니? 너는 우리는 운동장에서 마주쳤다. 내가 천천히 다가왔다. 너를 보는 게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든 건 왜였을까? 내 얼굴을 비추는 노란 햇빛은 내가 가게 될 다른 좋은 세상에서 오는 것 같았다. 해를 등지고 있는 내 몸에서 뻗은 그림자는 짧고 짙었다. 한번 안아보자. 그래. 나는 너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나를 안았던 팔을 풀고 외투 단추를 풀면서 말했다. 너 다시는 안 오겠구나. 그래.
너는 외투를 벌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품 안에 스며들었다. 사랑한다. 너는 나를 깊이 안았다. 나도. 지나가던 아이들이 우리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지옥의 공장에서 빵 트럭이 쏟아져 나오고 딴 세상 바다에선 고래들이 펄쩍 뛰어오르던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사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분인데요. 네. 여기는 질문들이 다 작정하고 온 얼굴들이에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은 투명인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등 선생님의 소설에는 작든 크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소외된 주인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렇듯 사회에서 소외당한 인물을 골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이 특히 문학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오하고만. 작심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작심했어. 얼굴이 다 부지다니까. 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는 비교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큰 고생이 없이 자라왔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찾아 삼시세끼 먹고야만. 다 드세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굶어보자, 살 좀 빼자 해서 그런 거 빼고 타의에 의해서 굶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대에 가서조차도 밥은 악착까지 다 찾아 먹었습니다. 한 번 굶을 뻔한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냐면 나락은 있었어요. 즉 쌀 도정을 하기 전에 나락은 벼는 있었어요. 근데 벼를 모섬이 읍에 있는 정미소에 가서 도정을 해왔어야 됐는데 뭔 일을 하다 게을러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집에. 그래서 깨알 자랑. 부랴부랴 그 나락을 꺼내가지고 술에 소도 있었습니다. 술에 태워가지고 읍내로 쌀 찌어오라고 보냈는데 그때가 이제 끼니 때가 걸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굽는구나. 쌀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식구 중에 누군가 보리가 있었지 이러면서 보리를 꺼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로 뭘 해드셨어요? 보리밥. 보리밥. 몸에 좋다는 보리밥. 그래서 못 굶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살아온 환경이 큰 고생도 없었고 사건도 별로 없었고 뭐 남들이 겪은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 이런 거에 비하면 곡절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존경하던 형님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친구들도 여러 잃었습니다. 성장기의 친구들도.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만 있는 특별한 일이라기보다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만 찾아온 불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슬프긴 했지만 그렇게 비교적 이렇게 곡절 없이 유복하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너무 밋밋해요. 재미가 없어요. 누가 봐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남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뭐 저보다 더 부자이든 가난하든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어떤 사람이든 아주 남들한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얘기거리가 되는 에피소드는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참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걸 즐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평범한 이야기보다는 말하자면 그런 남들에게도 재미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쓰게 된 거죠. 그렇게 써야만 원고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좀 기이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 품고 있는 좀 기이한 사연을 말하게 됐죠. 또 특히 소외된 약자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말은 잘 안 합니다만 우리 누구나 다
약자죠. 약자로서의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비밀 이런 걸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태어나면서 인간이란 경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경쟁, 가족 안에서의 경쟁도 있고 장차 속해 있는 공동체가 크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사회에 나가도 또 그 경쟁이 살아남을수록 다음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떨 때는 정말 비열한 속임수, 경쟁이니까요. 그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부당한 그런 방식을 쓸 때도 있고요. 모함도 하고 절벽에 가서 슬쩍 떠밀기도 하고 안 그랬나요? 아직은 안 해봤군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악행을 저질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약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들은 내밀하고 남한테 털어놓기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뜻밖의 공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랬구나, 나도 저럴 수 있거나 나도 저런 적이 있다라는 공감을 얻어내는데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 소외된 사람이나 약자의 이야기, 비밀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소설이 책으로 이제 한 권, 두 권, 세 권 쌓이다 보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가끔 드물지만 그냥 마냥 웃기기만 한 얘기, 아무런 탈이 없는 이야기, 누가 읽어도 그냥 웃고 말고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이야기, 그런 책도 내긴 합니다. 무해무익한 이야기라고 제가 이름 붙여놓은 건데요. 내긴 하는데 뭔가 그럴 때는 전력 투구를 한 기분이라기보다는 기분 전환을 한 기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시간에 내 모든 역량을 다 불태워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은 그런 기분 전환용이 아니고 내가 남한테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 또 하기 힘든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책으로 쌓이다 보니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결국은 얘기한 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더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문학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죠? 문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 사회에서 일단 시나 소설, 평론 이런 걸 쓸 수 있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충분한 답이 됐죠? 저도 오랜만에 강의 듣는 기분으로 지금 되게 메모하고 내가 문학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나 약간 반성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얼마나 반성하겠습니까? 마지막 집에 가서. 네, 아니 집에 가서 반성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말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 학생들을 직접 또 만나고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고양예고 학생들한테 약간 기를 넣어줄 수 있는 조언. 기를 넣어주면 좋겠죠. 다 대학 가야 되잖아, 그죠? 선배님이 기를 넣어주면 다 대학 갈 거예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내가 그냥 바라는 거야. 이루어지라고. 글쎄요. 이럴 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나? 학생들 이 17, 18짜리 이 힘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어떤 사인을 해달라고 그럴 때 자기 이름 대신에 좋은 말을 써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난 좋은 말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나쁜 말 써도 되느냐? 상관없다고 이렇게까지 하면 할 수 없이 써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인데요. 영국 속담입니다. 받아 적어야 돼요. 뭐 좀 있는 것 같죠? 영국 네, 속담이. 영국 그러니까. 속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인데 혹시 이게 여러분들 앞날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있는 말인데 하늘을 쳐다보며 가는 사람은 발 아래를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높은 데만 이상만 지향하고 가던 사람이 사실 발밑에 웅덩이가 있어서 빠져서 뒹굴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영국 속담인데 그걸 좀 변형을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표절인가? 아니야. 변주라고 해주죠, 우리 변주라고. 늘 별을 쳐다보며 늘 지금 별을- 지으시고 계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예전에 지어놨어요. 늘 별을 쳐다보며 걸어가되 발밑에 웅덩이도 조심합시다. 왜 리액션이 안 나와? 이해를 못했어요? 되게 좋은 말이야, 진짜로. 네, 네. 다음 작품이 산문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선생님 산문집 나오면 무조건 다 사시고 그래야 복이 가요. 받은 게 있으니까 또 베풀어야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 만나주러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선배님. 네, 아니요, 제가 길을 네. 잔뜩 얻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은 두 명의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환영 속에서 가장 충만한 쾌락을 선물하지만 바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환멸이 약속된 것이기도 하다. 사랑의 절차는 결코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 고독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든다. 내 앞에 당신은 결코 내가 생각했던 그녀가 아니며 그러해서도 안 된다. 당신은 나의 욕망의 거울이기를 멈추어야 한다. 둘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국경을 인정하는 것. 그리하여 울타리 이편의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 울타리 저편의 낯설음을 욕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백상현 작가님이 쓰신 고독의 매뉴얼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